지난 시간에 복잡한 얘기를 많이 하다가 중간에 끊었는데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그래서 우리가 뭐더라? 고전적인 사고 방식으로 문제를 풀 수 없는 게 이론적인 건 요거 하나, 물론 실험적으로도 그렇지만, 그 다음에 또 뒤에 나오는 그 광전 효과, 컴프튼 뭐 산란,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그거를 이제 이번 시간에 하나씩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 흑체 복사를 지난 시간에 레일레이 주인스가 고전적인 방법으로 뭐냐면, 그 기타 줄처럼 줄이 주어져 있을 때 그 가능한 파동의 개수, 우리 이거를 자유도라 그러는데, 그걸 3차원으로 해서 어떻게 잘 계산해 봤더니 여기 있는 요양의 2배, 그 다음에 우리 열적 평행에 도달하면 각 자유도당 2분의 ktc. 그래서 이렇게 예쁜 공식을 잘 유도해서 봤더니, 문제가 람다가 0이 될 때는 적분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유한한 값이 나오지 않고 무한대가 되는, 발산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람다가 0으로 가는 거는 가시광선에서 람다가 작아지면 자외선으로 가니까, 자외선이 울트라바이올렛이라고 하니까 울트라바이올렛 카타스트로피라고 해서 이제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플랑크가 이 모든 계산을 보니까 너무 간단해, 계산은. 근데 틀렸어, 계산 결과가. 이 세상에 자연계에는 무한대라는 게 없어요. 아주 크면 컸지 무한대라는 양은 없어요. 무한대라는 양은 수학에서만 우리 생각하는 거고. 그래서 이 플랑크가 고민을 했던 게 뭐냐면, 가만히 있어보자. 그 계산은 틀린 게 없는데, 그럼 여기에 적용한 여러 가지 원리나 법칙이 틀린 게 뭐가, 적용할 수 없는 게 뭐가 있나? 그래서 봤더니 이 에너지 등분배 법칙, 이퀴파티션 티어렘은 그 자유도가 연속적일 경우에만 그렇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연속적이 아니면 어떻게 되지? 연속적이 아닌 걸 생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가장 생각하기 쉬운 건 뭐냐면, 진동수가 F,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단색광일 경우 그 전자기파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의 최소값이 있다고 존재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진동수가 F면 그 최소값 비례해야 되니까, 최소값이 중에 최소값에 비례해야 되니까 H, 비례상수를 다한 것 같이 플랑크가 도입해서 이걸 우리가 플랑크 상수라고 해요. 다음과 같이 최소값이 존재한다고 치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전자의 전하가 양자화되어 있다고 할 때도 이런 얘기를 들었죠.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 있는 전하가 최소값이 존재한다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전하는 그 최소값의 정수배로만 존재하는 거죠. 연속적인 값으로 할 수 없지만, 물론 전하가 아주 작으니까 우리 거시적으로 볼 때는 큰 전하는 거의 연속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어쨌든 제일 작은 전하는 값이 무한히 작을 수 있냐, 그런 게 아니라 최소값이 존재하는 거예요. 전하가 양자화되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것도 그러면은 전자기파의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다는 거죠. 제일 작은. 그러면 가질 수 있는 진동수가 F인 경우에 가질 수 있는 전자기파의 에너지는 요거의 정수배로만 쓸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가정을 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우리가 에너지 2인 상태, 우리 열적 평형에 있는데 에너지가 2인 상태에 있을 확률은 에너지가 2인 있을 확률은 우리 통계적인 방법에 의하면 2 나누기 KBT, KB가 볼츠만 컨스턴트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주어지는 거는 우리 통계학에서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
이게 어떻게 일어나요? 뭐 여러분들 대답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은 벌써 이걸 배웠죠. 어디서 배웠냐면 기체 이상기체인 경우 이상기체가 속도가 V부터 V 플러스 dV 사이에 있을 때 확률은 볼트만 팩터라는 거에 배웠죠. 볼트만 팩터가 다음과 같은 확률에 비례한다는 사실을 알죠. 이게 볼트만 팩터라고 해서 소위 가우스იან으로 주어지는 거죠. 근데 이것도 보면 여기 있는 요 양이 보면 에너지죠. 운동 에너지죠. 그래서 에너지에 마이너스 부호를 붙이고 KBT가 에너지의 차이인 거죠. 이렇게 쓴다 이거예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가 비례하니까 n이지 이제 마이너스 2n 다음 거 쓰는데 이거를 그럼 어떻게 하나? 모든 n에 대해서 합해주면 소위 규격화를 하면 저거를 모든 n에 대해서 다 더해주면 1이 되죠. 확률이 1이 되니까. 우리 요거를 다시 쓰면 까지 돼서 마이너스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서는 볼츠만 이상기체인 경우는 요걸 썼는데 그게 아니라 NHF KBT HF KBT 다음과 같이 쓰면 되죠. 그죠? 다음과 같이 쓴 다음에 이제 확률을 알면 우리 통계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있죠. 뭐가 다 있냐면 확률을 가지고 있으면 그 평형 상태에 있을 때 에너지의 평균값이 얼마냐. 에너지의 평균값이 얼마냐 하면 여기다가 EN을 곱해준 다음에 모든 거에 대해서 합을 취하면 되죠. 우리 그건 쉽게 할 수 있어요. 요 이제 소위 말하는 등비급수를 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그건 할 수 있고 계산 결과는 우리나라 보여주진 않겠지만 거기에다가 앞에서 구한 레일레이 진스가 있던 자유도를 구한 걸 곱해주면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래도 앞에 이게 있는데요. 이게 있는데 어떡하지? 근데 요게 람다가 0으로 가면 어떻게 되나? 람다가 0으로 갈 때 이것도 0으로 가지만 여기 있는 요 형태를 보면 이거 왜 람다가 여기 있냐면 HF로 해서 썼으니까 왜 이렇게 나오냐면 NH F가 람다분의 C니까 그죠? 이게 어떻게 되지? F가 람다분의 C 그래서 여기 N 람다분의 1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보면 람다가 0으로 갈 때 0으로 가는데 이게 람다가 0으로 갈 때 분모에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커지네. 이게 굉장히 커지죠. 그죠? 다시 말하면 람다의 역수로 쓰면 어쨌든 그런데 이게 뭐냐면 이게 람다분의 1이면 람다가 0으로 갈 때 이것도 0으로 가지만 이것도 람다가 0으로 갈 때 무지 커지네. 0으로. 무지 커지죠. 커지면 이거는 무시 수 이게 크는데 여러분들이 수학 시간에 배웠는지 모르지만 x의 n승 소위 우리가 말하는 다항식 폴리노미얼이라고 하죠. x의 n승은 요거를 거꾸로 쓴다. 여러분들한테 헷갈리기 이걸 어떻게 쓰냐면 람다의 5승분에 막 커지면은 이 마이너스 HC 람다 KBT인데 람다분의 1을 F로 쓰면 이게 F의 5승 비례하는 게 F의 5승 HCF KBT죠.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래서 람다가 0으로 가면 진동수가 무한대로 가고 이게 무한대로 가지만 fn승 다시 말하면 주어진 다항식은 엑스포넨셜 함수를 당할 수 없어요. 굉장히 커지면 이건 항상 어떤 f의 다항식보다도 빨리 0으로 보내는 양이에요. 다시 말하면 f가 무한대로 가도 다시 말하면 람다가 0으로 가도 이게 0으로 가는 게 아니라 무한대로 간다는 거죠. 따라서 이거는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걱정스럽지만 람다가 굉장히 작을 때는 요 항 때문에 없어지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사실은 재밌는 게 뭐냐면 그럼 람다가 작지 않고 람다가 클 때는 람다가 굉장히 크면 이게 작으니까 이거가 테일러 전개를 하면 첫 번째 게 1 이거랑 상쇄되고 플러스 HC 오버 람다 KBT 플러스 이렇게 그 다음에 고차로 넘어가는데 이걸 쓰면 요거 마이너스 1이니까 요거만 쓰면 2파이 HC 제곱 람다 5승의 HC 람다 KBT 해서 여기 HC를 없애면 2파이C 2파이C HC를 다 없애고 람다의 4승 KBT 요 형태가 나오는데 요게 보면 앞에서 구한 레일레이 진스가 구한 거랑 같죠. 다시 말하면 람다가 클 때는 레일레이 진스 법칙은 아까 말한 거에 람다가 클 때 요거에 해당되고 람다가 작을 때는 고전적인 건 무한히 발산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퀀텀 양자화되어 있다는 걸 쓰면 다음과 같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면 이게 2000 켈빈 태양 표면 온도가 한 6000 켈빈 정도 되죠. 이렇게 되면은 아까 그렸던 이게 람다면 아까 그렸던 복잡한 식이 있지만 람다가 0으로 가면 빨리 0으로 간다는 게 0으로 갔다가 람다가 커지면 또 람다 4승분의 1로 가는 게 0으로 가니까 여기도 0으로 가고 여기로 0으로 가면 틀림없이 어딘가 이렇게 최대값이 낸 데가 있죠. 다음과 같은 형태가 되더라 이거예요. 다음과 같은 형태가 되는데 그래서 이 고전적인 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람다가 큰 영역에서는 레일레이 진스랑 플랑크가 한 거랑 거의 맞고 이쪽은 아주 달라지죠. 이렇게 딱 맞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일단 자외선 발산은 막았네. 근데 실험이랑 맞나? 하고 실험이랑 봤더니 실험이랑 너무나 잘 맞더라 이거예요. 실험이랑 너무나 잘 맞아요. 그래서 대단한데 그래서 요 관계를 쓰면 노란 빛은 590 나노미터 정도 되는데 거기다 이걸 쓰면 대략 한 2.1 일렉트론 볼트 정도 되고 감마레이는 에너지가 굉장히 큰데 이거는 대략 람다가 920 페르미 FM 페르미 10의 마이너스 15승 미터인가 그래요. 굉장히 차이가 나죠. 다음과 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열광하기 시작했죠. 잘 맞는데 일단 실험이 아주 이상한 가정을 했는데 실험이랑 너무 잘 맞았어. 근데 그 가정은 어떤 것에도 근거를 두고 있지 않죠. 그냥 해봤어. 플랑크는 그냥 해봤어요. 해봤는데 잘 맞아. 너무 잘 맞아서 노벨상을 받았죠. 이상하지 않아?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놨을 때 시험 문제를 딱 푸는데 나는 세상이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딱 풀었는데 답이 맞았어. 그러면 채점을 어떻게 해야 되나? 답이 맞았다고 채점을 제대로 이게 굉장히 이상한 문제죠.
전혀 근거가 없는 걸 가지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게 놀라운데 어쨌든 맞았다는 거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게 왜 맞을까를 궁금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전자기파가 반드시 연속적인 거라고 생각했는데 연속적인 게 아닐 수도 있네. 옛날에 했던 뉴턴이 입자 이론이라고 생각한 것처럼 빛이 어떤 HF라는 에너지를 가지는 빛의 알갱이로 가는 것 같지 않을까?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 그럼 영의 간섭 실험을 해보면 파동인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냐? 그래서 이런 걸로 사람들의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요거를 그래서 제일 낮은 에너지가 최소화되어 있다는 거가 아까 말한 것처럼 양자화되어 있다고 하고, 그래서 이게 퀀텀이라고 하죠. 양자를 퀀텀이라고 하는데, 퀀텀이라는 게 뭐 뚜렷이 특별히 복잡한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최소값이 있어서 그게 정수배로 돼 있을 때 퀀타이즈 됐다고 하고, 그 작은 덩어리를 퀀텀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이것 때문에 원자 세계에서 나오는 물리 현상을 퀀텀 피직스, 양자 물리학, 양자 역학이라고 한 거는 처음에 요 가설 때문에 그렇죠. 근데 맞지는 않는 거죠. 맞지는 않는 게 아니라 전혀 근거가 없죠. 나중에 양자 역학을 나중에 다 수식화를 다 마친 다음에 이걸 다시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 전자기파가 양자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냥 가설로 한 건데 다음과 같이 돼 있고. 그래서 이건 2000 켈빈이지만 태양 표면 온도, 우리가 이 흑체 블랙바디라는 거는 지난 시간에 얘기하는 거는 들어온 빛을 모두 흡수하는 아주 이상적인 물체이기 때문에 자연계에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 되게 이상적인 건 존재하지 않죠. 이상기체도 별로 없고, 뭐 하여튼 뭐 이상유체도 아닌 것 같고, 되게 아이디얼하다고 하면 세상에 별로 없는 것 같죠. 흑체도 어떤 특별한 이상적인 경우인데 이 세상에는 흑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태양 같은 것도 흑체에 속해요. 태양이 어떻게 되냐면 가운데서 핵융합을 해서 막 에너지가 나왔는데 바깥에서 나가면서 이제 에너지가 큰 게 막 주위 수소랑 막 충돌하면서 나올 때 에너지를 잃고 이제 쭉 나오죠. 그래서 표면의 온도가 6000 켈빈 정도 되게 나오는 핵융합해서 나오는 에너지랑 잃어버리는 에너지가 시간당 같을 때, 그때 이제 열적 평형이 일어나는데 그 열적 평형이 일어날 때 표면 온도가 6000 켈빈이에요. 그 블랙바디, 이게 대부분의 천체는 전부 다 블랙바디예요. 그래서 태양에서 나오는 빛도 여러 가지 빛이 있는데 이렇게 스펙트럼이 있는데 2000 켈빈이 아니라 6000 켈빈이면 이게 최대인 곳이 이쪽으로 이렇게 쭉 와서 여기 최대인 곳에 가시광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죠.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체가 생기는 조건이 우선은 물론 행성마다 다를 수 있지만 지구에서는 광합성을 하는 물체가 있죠. 식물이 있죠. 광합성은 가시광선이 있어야 되죠. 물론 약간 자외선 쪽이긴 하지만 가시광선이 있어야 되죠. 근데 그리고 우리 생물체의 동물들의 눈 같은 걸 봐도 물론 가시광선이 제일 많으니까 가시광선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가시광에 굉장히 잘 반응을 하게 만들어 놨죠. 그래서 그렇게 돼서 여기 이렇게 있고 여기가 최대인 거고. 그래서 보면 요 최대인 위치는 어떻게 구하나? 최대인 위치는 아까 우리 주어진 요 이 람다에 대한 식을 람다에 대해서 미분해서 0이 되는 곳이 되면 되죠. 그래서 최대인 위치가 여기 있다는 게 플랑크가 했던 게 이렇게 요것뿐만 아니라
적분하면 이렇게 T의 4승에 비례해요. 그러니까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에 여기 나와 있던 실험적으로 측정한 상수도 물론 요거에서 이게 플랑크 상수에 의존하니까 플랑크 상수를 여기서 구했고, 그다음에 빈의 법칙에서 요걸 쓰면 최대값이 여기서 나타난다고 했는데 그 다음 같은 것도 만족을 하고 여러 가지를 전부 다 만족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빛이 에너지를 가진 최소한의 그게 가지고 있어. 하지만 사람들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죠. 그럴 때 아인슈타인, 그때가 이제 1920세기 초인데,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실험적인 게 여러 가지 있는데, 실험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광전 효과예요. 광전 효과가 뭐냐면, 영어로 쓰면, 포토광, 일렉트릭 이펙트인데, 이게 뭐냐 하면, 빛을 쏘여서 전자가 튀어나온다는 거죠. 빛을 쏘여서 전자가 튀어나오는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 금속의 매끄러운 표면 위에다가 전자기파를 쏘이면 어떤 경우에는 특정한 조건을 만지면 거기서 전자가 튀어나온다는 거죠. 우리 이거는 고전역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어요. 고전역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전자기파가 전기장이 진동하죠. 전기장이 진동하면 표면에 있는 원자의 전자를 진동시키고, 전자를 진동시켜 에너지가 점점 커져 운동 에너지가 커지면 원자 핵의 속박을 뚫고 튀어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고전적으로도 전자기파를 쏘이면 전자가 튀어나오는 거를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고전적인 걸 생각을 해서 해석을 해서 나오는 거는 실험 현상과 맞지 않아요. 실험 현상과 맞지 않는데 어떻게 맞지 않냐면, 자, 봅시다. 더럽게 복잡하네. 그게 아니고 요 안이 이제 진공관이에요. 진공관인데 그다음에 뭐가 그렇게 복잡해? 여기에 매끄러운 금속을 두고 여기다가 이렇게 이걸 뭐 전류계 전압계는 그렇고 여기 이렇게 뭐 적당히 움직여주면 요 사이에 전이차를 만들어서 여기가 뭐냐면 원통, 금속으로 만든 원통에 구멍을 뚫었어요. 이렇게 만들고 이 회로는 복잡하지만 뭐 어떻게 하냐면 요것과 요 금속판과 요 원통 사이에 포텐셜 차이를 조절해주는 장치라고 생각하면 돼요. 복잡한 다 잊어버려도 돼. 됐어. 그런 다음에 여기서 빛을 이렇게 쏘이면 여기 부딪히면 전자가 튀어나온다 이거야. 전자가 튀어나오면 전자가 제멋대로 가고, 그렇죠. 전자가 제멋대로 튀어나오죠. 제멋대로 튀어나오는데 그 중에 일부는 이쪽으로 이렇게 가서 이 벽에 붙으면 전류가 흐르죠. 벽에 붙으면 전류가 흐르는 거죠. 근데 벽에 붙는데 이 전자가 음의 전하를 띠고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다가 전기 포텐셜을 이쪽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면 이게 튀어나오면 전기장이 이렇게 걸리면 이쪽으로 나올래다가 전기장이 반대 방향 힘을 받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거의 전기 포텐셜을 점점 높여주면 언젠가는 전류가 전혀 여기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경우가 생기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선 생기게 한 다음에, 그럼 여기서 나오는 전자는 어떤 거는 큰 에너지를 가지고 나오고 어떤 건 작은 에너지를 갖고 나오고 뭐 여러 가지가 나올 텐데, 그 중에서 제일 에너지가 큰 거, 속도가 제일 빠른 게 있겠죠. 그것만 막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나오는 여기 점점점점 여기 전기 포텐셜 차를 크게 해서 전류가 전혀 흐르지 못하게 하는 경우, 그거는 뭐냐면 여기서 요 사이에 전기 포텐셜 E를 얘도 전기 포텐셜 차를 걸어주면 그게 E를 하는 거니까 우리 나오는 운동 에너지가 최대가 돼도 여기에 도달하지 못하게 할 때의 그때의 포텐셜, 그걸 우리가 스토핑 포텐셜, 정지하게 만드는 포텐셜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걸 했더니 그게 여기서 보면 그 다음에 이렇게 했고 쭉 해보니까 이제 뭐냐면 어떤 한 전자가 나오는 빛을 쪼였더니 다음과 같은 게 됐다 이거야. 포텐셜 차를 안 걸어주면 전류가 흐르는데 A보다 B가 빛의 세기를 빛의 세기를 더 세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 그래프를 보면 이게 뭐냐면 빛의 세기가 세든 작든 간에 약하든 간에 이게 나오는 전류가 흐른다는 거는 단위 시간당 나오는 전자 수에 비례하는 양이니까 그게 점점 스토핑 포텐셜을 걸어주면 반대로 걸어주니까 이렇게 해서 걸어주면 전자기파가 세든 안 세든 약하든 똑같은 스토핑 포텐셜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랬다가 전기 포텐셜을 점점 없애주면 다음과 같이 되고 반대로 걸어주면 이게 나오는 게 전부 다 더 에너지를 받아서 하니까 점점 포텐셜을 높이 해주면 여기서 방출된 전자는 딴 데로 가지 않고 전부 다 흐르는 거죠. 전부 다 흐르는데 무한정 흐르는 게 아니라 어떤 최대값에 도달한다는 거죠. 다음 것이 주어진다. 그래서 이걸 보니까 주어진 진동수에 대해서 최대 운동 에너지는 스토핑 포텐셜로 결정이 되죠. 스토핑 포텐셜이 여기 센 거나 진동수가 같은 경우에 빛의 세기와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빛이 세지면 나오는 전자수가 더 많아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최대 운동 에너지는 빛의 진동수랑 관련이 있다 이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첫 번째 고전적으로는 이걸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고전적으로는 빛이 세다는 거는 전기장의 진폭이 크다는 건데 전기장의 진폭이 크면 전자에 가하는 공급하는 에너지가 더 크다는 건데 그러면 세면 셀수록 나오는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커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빛이 세도 최대 운동 에너지는 똑같다는 거예요. 희한하네. 빛이 세지면 나오는 전자수가 더 많아진다. 그건 그렇지. 에너지가 더 크니까 많이 나오니까. 다음과 같이 해결이 잘 안 되는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금속에 따라서 이 스토핑 포텐셜? 그게 아니고 따라서 어떤 진동수, 예를 들어 들어오는 빛이 아무 빛이나 들어오면 전자가 튀어나오냐? 고전적으로는 그렇죠. 고전적으로는 천천히 진동을 시켜도 결국 그 안에 있는 전자가 결국은 에너지를 얻을 테니까 천천히 진동하는 빛은 처음에는 안 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면 전자를 튕겨나가죠. 근데 실제로는 어떤 진동수보다 작은 진동수의 빛을 쪼이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나온다 이거예요. 전자가 안 나와요. 빛이 진동수가 어떤 것보다 작으면 전자가 전혀 튀어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더군다나 빛을 그 진동수를 우리가 소위 문턱 진동수라고 하는데 그 문턱 진동수보다 크면 쪼이는 순간 바로 나온다는 거예요, 전자가. 그러니까 고전적인 해석을 하는 거랑은 아주 다른 결과를 얻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나 하고 고민을 했는데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똑똑하긴 하지만 직장을
얻지 못해서 빌빌거리면서 특허청에서 근무하다가 심심한데 논문이나 써볼까? 물론 그렇진 않아요. 심심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그 1905년에 유명해진 게 뭐냐면 1905년에 논문 3개를 썼어요. 3개가 다 유명하죠. 하나가 특수상대론에 대한 거, 하나가 요 광전 효과에 대한 거, 또 하나가 브라운 운동. 물 위에다가 꽃가루를 놔두면 꽃가루가 가만히 있지 않고 막 움직이는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 밑에 있는 분자가 자꾸 제멋대로 때려가지고서 이게 이렇게 소위 말하면 분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를 뒷받침하는 아주 큰 그거를 거시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세계가 아주 큰 업적이에요. 물론 그 뒤에도 많이 있지만. 그래서 그 중에는 광전 효과는 뭐냐면 그래서 이 사람이 광전 효과에 대한 실험적인 사실을 봤어. 그러니까 고전적으로도 광전 효과라는 게 나올 수 있지만 조금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고전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지만 실험 결과랑 아주 다르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지? 플랑크가 빛이 퀀텀 양자화돼 있다고 하네. 그럼 이게 금속 표면에 전자기파로 가는 게 아니라 광자, 포톤이라고 하죠. 포톤이라는 입자가 가서 하나씩 때리는 걸로 생각하면 어때? 그래서 전자기파가 전기장을 전자에다 이렇게 줘서 전자를 하는 게 아니라 포톤이라는 게 하나 들어와서 빵 때려서 나가는. 그 두 포톤이라는 거랑 전자가 충돌하는 걸로 생각한다 이거예요. 충돌하면 충돌해서 이렇게 하면은 에너지가 이게 당연히 에너지를 전달하죠. 물론 각도에 따라서 다르지만 에너지를 전달하면 그 에너지가 충분히 크면 전달된 에너지가 충분히 크면 주위에 있는 원자 핵들의 전기적인 인력을 다 거스르고 튀어나올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물론 그렇지 않게 가는 것도 있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뭐냐면 전자기파가 연속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플랑크의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게 아니라 전자기파가 이렇게 오면 그 안에 포톤이라는 입자가 와서 전자 하나씩 때린다고 치자. 때려서 그게 에너지를 해서 나간다.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문턱진동수라는 게 문제가 해결이 되죠. 왜냐하면 포톤의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하기 때문에 이게 적어도 이렇게 막 뚫고 나가려는 그 원자 핵의 속박을 뚫고 나가려고 할 때 드는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일함수라고 해요. 워크 펑션이라고 해요. 대개 금속의 경우는 되게 밑에서부터 나오진 않으니까. 왜냐하면 전자기파가 들어오면 밑에까지 깊숙하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표면에 있는 한 개나 2개 겹에서 충돌해서 나가는데 거기서 나갈 때 그러면은 그래도 거기서 원자 핵들이 잡아당기는 거를 극복하고 나갈 수 있는 그 일함수라는 게 대략 한 일렉트론 볼트 정도의 크기예요. 금속에 따라 다르지만. 그러니까 들어온 에너지가 그거보다 큰 에너지를 전달하면 튀어나오고 에너지가 작으면 들어오는 포톤의 에너지가 작으면 무슨 짓을 해도 그 일함수보다는 작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튀어나오지 못하죠. 그 안에서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따라서 이게 포톤과 전자의 충돌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문턱진동수라는 게 갑자기 해결이 되고. 이제 충돌이라고 하면 그럼 빛이 센 게 뭐냐? 센 빛은 포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포톤이 많이 나오면 많이 부딪히면 전자가 많이 튀어나오겠지. 그죠? 그래서 주어진 진동수에서 최대 운동 에너지는 빛의 세기와 무관하죠. 빛의 세기는 주어진 에너지를 가진 포톤의 수가 많은 거지 포톤의 에너지가 커지는 건 아니죠. 각자의 에너지가 커지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주어진 포톤의 에너지를 쏘고 따라서 나오는 운동 에너지는 최대 운동 에너지는 어느 그 모든 에너지가 하나에 집중된 게 아니라 똑같은 에너지를 가진 포톤이기 때문에 나오는 최대 운동 에너지는 똑같다 이거예요.
빛이 세지면 포톤과 충돌하는 전자의 개수가 많아지니까 튀어나오는 것도 많죠. 최대 운동 에너지는 계속 진동수랑 관련이, 소위 말하는 문턱 진동수라는 게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러고서 그러면은 그럼 우리 한번 간단한 에너지 보존 법칙을 써보지 뭐. 나오는 최대 운동 에너지만 보면 최대 운동 들어온 광자가 들어와서 에너지 보존 법칙이에요. 원자 핵이 잡아당기면서 하는 일을 속박 상태에서 막 벗어나려고 일을 하는 일함수에다가 한 일에다가 나오는 운동 에너지, 최대 운동 에너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이거야. 근데 요게 우리 최대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측정하냐? 우리가 지난번에 아까 보면 스타핑 포텐셜로 쓸 수 있죠. 스탑. 이게 HF 빼기 파이니까 V 스탑은 H 나누기 EF 2분의 파이 라고 하면, 그래서 여기 있는 그래프가 X축이 진동수, Y축이 스타핑 포텐셜이에요. 다시 말하면 최대 운동 에너지에 해당되는 거죠. 그걸로 그리면 1차 함수해야 돼요. 1차 함수해야 되는데 이 기울기는 2분의 H. 이 기울기로부터 전자의 전환을 하니까 플랑크 상수를 구할 수 있죠. 6.63 곱하기 10^3. 아까 플랑크가 흑제 복사를 했던 거랑 아주 비슷하게 가까이 나오는 값이고, 그 다음에 또한 요 값은 이게 우리가 진동수가 여기부터 클 때부터 나온다는 건데, 클 때부터 포텐셜이 스타핑 포텐셜이 점점 커진다는 건데, 여기 스타핑 포텐셜이 0인 경우는 하나도 안 나온다는 거죠. 0이어도. 요게 컷오프 문턱 진동수인데 요걸 어떻게 구하나? 요거는 요게 0이 되는 경우를 보면 F는 그때 문턱 진동수를 F0라고 하면 F0는 요게 없어지니까 이게 0이면 되니까 A 파이를 H로 나누는 거죠. 문턱 진동수를 보면 1함수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두 가지를. 그래서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요 직선상에 이렇게 잘 있게 돼요. 물론 여기 에러바가 있긴 하지만 에러바는 다음 같은 곳에 이렇게 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이 플랑크의 빛이 양자화되어 있다는 아이디어를 쓰면 문턱 진동수보다 큰 진동수의 빛만이 존재를 나오게 한다. 요 1함수. 원자 핵이 잡아당기는 거를 극복하고 나와야 되니까. 이것도 설명할 수 있고, 빛의 세기가 크더라도 세더라도 문턱 진동수보다 작으면 전자가 나오지 않는 거죠.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깔끔하게 설명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때 1905년에 물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1926년에 일반 상대론에 대한 논문이 있고 몇 개 더 있지만, 그 다음에 요새 유행하는 양자 컴퓨팅이나 뭐 이런 걸로 소위 양자 얽힘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지금까지 고민을 하게 하는 소위 EPR, 아인슈타인, 포돌스키, 로젠은 35년 했지만, 우리 그 1905년에 낸 세 가지 논문은 사실 우리가 아인슈타인 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상대론이죠. 1905년 특수상대론에 대한 논문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노벨상은 이걸로 받았어요. 그래서 아니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렇죠. 아니 아인슈타인 하면 상대론인데 어떻게 노벨상 이걸로 받았나요? 그래서 그 후문이 많은데, 그때 노벨상을 주는 사람들이 상대론을 잘 이해 못했다는 소문도 있죠. 어쨌든 잘 설명을 했어. 그랬더니 이제 물리학자들은 더 고민에 빠진 거예요.
아니 여태까지 0에 더블 슬릿 실험을 해서 빛이 파동이라는 걸 알았는데 플랑크가 했을 때는 그냥 장난삼아 빛의 에너지가 양자화돼 있다고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한술 더 떠서 정말 양자화된 입자가 있다고 해서 포톤이라고 해서 포톤과의 충돌이라고 했더니 이렇게 잘 설명을 하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빛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 라고 했을 때 컴프튼이라는 또 아주 유명한 실험 물리학자가 그래? 아인슈타인도 얘기하고 플랑크도 얘기했으면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광전 효과는 물론 거기서도 일함수나 뭐 문턱 진동수 같은 이런 거를 잘 얘기했지만 그건 뭐 대충 주먹구구식인데 우리 좀 더 정량적으로 한번 해볼까? 정량적으로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여기다가 표적을 놓고 뭐 원자 있으면 여기서 이제 그러면 빛을 보내자 이거예요. 빛을 보냈는데 여기서 전자가 튀어나오려면 엑스레이 정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함수가 하여튼 그래서 뭐냐면 아까는 전자가 튀어나오는 건데 이건 전자가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빛이 들어와서 빛을 이렇게 엑스레이를 다음 같이 충돌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들어와서 람다인 파장으로 들어와서 어떤 특별한 각도 파이를 가지고 이렇게. 근데 에너지가 HF면 운동량은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이거를 C로 나누면 C로 나누면 요게 람다분의 H를 람다. 요게 운동량이죠. 광자가 요 에너지 HF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는 운동량은 요거예요. 그래? 그러면 어떤 시료, 이 안에 원자가 있죠. 원자 혹은 거기 있는 전자라고 생각해 보면 거기다 빛을 쪼이면 오케이. 그러면 아인슈타인이 했던 생각대로 이거는 전자기파가 전자에 한 게 아니라 포톤이 가서 전자에 부딪힌다고 치자. 그럼 충돌 실험 아니야? 충돌을 하면 여기 적당한 각도에서 여기서 검출기를 놓고 이거 빛을 관측해 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고전적으로 보면 전자기파가 들어가. 그럼 원자에 전자가 있어. 전자를 가속시켜. 근데 전자가 밖으로 튀어나오진 않아. 근데 전자를 가속시키면 전하를 띤 입자가 가속을 하네? 그럼 전자기파를 내죠. 그러니까 이 시료에다가 빛을 쏴서 빛이 나오는 거는 고전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기장이 진동을. 근데 고전적으로 설명하는 거는 들어오는 진동수랑 이게 소위 말하는 강제 진동이죠. 강제 진동을 하면 나오는 빛은 진동수가 항상 같아야 돼. 그죠? 근데 실제로 실험을 해보니까 이 각도에 따라서 나오는 관측되는 파장이 달라지더라 이거예요. 파장이 달라져서 그걸 각도를 봤더니 이게 파이가 0, 정면 충돌, 그 다음에 45도, 90도 뒤로 확 꺾이는 거, 135도 이걸 다 측정을 해봤더니 0일 때는 그냥 쑥 충돌을 안 한 거네. 쑥 지나가는 거니까 처음 거랑 같고 그 다음에는 여기 요 피크는 계속 충돌 안 한 게 계속 있고 충돌한 거를 보면 요 옆으로 비껴나는 게 있는데 그게 파장이 점점 늘어나더라 이거예요. 이런 그래프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고전적으로는 해석을 못 하는데, 그래? 그러면 나도 그러면 아인슈타인이 한 것처럼 빛이 포톤이라고 생각하고 포톤이 요 안에 있는 전자랑 충돌했다고 생각하지 뭐. 그러고 나서 충돌했을 때 요 각도가 파이가 됐을 때 나오는 파장 람다 프라임을 계산을 해보면 엑스레이야. 물론 전자가 막 움직이고 있지만 랜덤하게 움직일 때 평균적으로 정지해 있다고 치면 정지한 전자에 딱 부딪히면 충돌이야. 충돌하고 난 다음에 이게
이렇게 나가고 파이로 나가고 전자는 세타로 다음과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럼 운동에너지 보존이니까 처음에 운동에너지 광자 에너지 마지막에 광자 에너지 플러스 전자의 운동에너지. 근데 이게 엑스레이면 아까 엑스레이면은 대략 한 뭐 수 일렉트론 볼트 정도 돼요. 뭐 2, 3 일렉트론 볼트라고 해도 전자의 정지 에너지 상대로는 전자의 정지 MC 제곱으로 주어지는데 전자의 정지 에너지가 대략 0.5 MeV 정도 돼요. 근데 2, 3 MeV 정도를 쓰면 전자의 정지 에너지보다 굉장히 크죠. 큰 에너지를 들어오니까 땅 부딪히고 나면 이 물체는 천천히 움직이는 게 아니라 굉장히 빨리 움직여요. 굉장히 빨리 움직이면 운동 에너지를 어떻게 쓰나? 상대론적으로 써야 되죠. 우리 상대론은 안 배웠지만 우리 운동 에너지는 이렇게 주어진다 이거. MC 제곱 정지 에너지는 MC 제곱이고 근데 여기다가 감마 로렌츠 팩터라는 감마 마이너스 1 이렇게 쓴다 이거예요. 감마가 이렇게 주어지는 걸로. 그래서 왜 마이너스 1을 했냐? 속도가 0이 되면 운동 에너지는 0이잖아. 감마가 속도가 0이 되면 1이죠. 1에서 1을 빼면 0이죠. 그래서 1을 뺀 거는 속도가 0이 되면 0이 되도록 만든 거예요, 운동 에너지가.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요걸 전개를 하면 전개해서 요게 굉장히 작은 경우 요거에 제일 낮은 차수만 구한 게 고전적으로 운동 에너지에 해당되는 거죠. 요걸 써야 된다 이거. 어우, 더럽게 복잡하네. 그렇지만 됐어. 운동량은 고전적으로 MV인데 우리 특수상대론은 배우지 않았지만 상대론적인 운동량은 거기다 앞에 썼던 요 감마를 곱해서 쓰면 돼요. 이게 상대론적인 운동량이에요. 두 가지만 고려를 하면 되는데. 그래서 요 에너지 보존 법칙 요걸 다시 썼죠. 상대론적으로 쓴 거. 요거를 F가 람다분의 C니까 람다분의 C 람다 프라임분의 C C제곱 C를 전부 다 없애주면 람다분의 H 람다 프라임분의 H MC 감마 마이너스 1이죠. C를 하나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는 운동량 처음에 운동량이 X방향만 있죠. 운동량이 얼마라고 했더라? 광자는 람다분의 H라고 그랬죠. 람다분의 H 여기서는 운동량이 람다 프라임분의 H의 코사인 파. 그 다음에 이건 감마 MV의 코사인 테타. Y방향은 처음에 0이었죠. 근데 요거의 Y방향은 람다 프라임분의 H분의 사인 파. 요거는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가. 다음과 같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 세 식을 쓰면 요 두 식과 요 식을 쓰면 밑에 있는 식을 얻어야 되는데 얻을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되지? 그래서 내가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면 그래서 우리 조금 아까 했던 거를 다시 써볼까? H 나누기 람다는 H 나누기 람다 프라임 MC 감마 마이너스 또 하나가 뭐였더라? 람다분의 H는 람다 프라임 코사인 파이 감마 MV 코사인 테타. 그 다음에 0은 H 오버 람다 프라임 사인 테타 감마 MV 코사인 테타. 사인 테타.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관심이 있는 거는 빛만 측정하는 거예요. 그럼 전자가 어디로 갔는지 신경을 안 써. 그러니까 세타가 없고 싶은데 세타가 없으려면 요 두 식에서 맨 오른쪽에 있는 코사인 테타가 있는 걸 전부 놔두고 전부 다 왼쪽에 밑에도 사인 테타가 있는 걸 놔두고 전부 다 왼쪽에 놓고 제곱을 해서 더하면 코사인 제곱 테타 플러스 사인 제곱 테타는 1이니까
우리 코사인 세타를 없앨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쓰냐 하면 전부 다 넘긴 다음에 제곱을 하면 감마 mv 제곱. 여기다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지. 이거는 위에 거를 넘긴 거에 코사인 파이 제곱 플러스 람다 프라임의 사인 파이의 제곱. 이게 되죠. 좋았어. 그러면 첫 번째 거 h 제곱 람다 제곱, 그 다음에 요거의 제곱은 두 번째 거의 제곱은 람다 프라임 분의 h의 제곱에 코사인 제곱 파이, 뒤에 있는 건 그거의 사인 제곱 파이니까 그걸 먼저 쓰면 h 제곱 람다 프라임의 제곱. 남은 게 뭐가 있냐면 2배 h 제곱 람다 프라임 코사인 파이. 다음과 같은 게 있는 거죠. 어렵지 않네. 근데 이게 아까 감마가 왼쪽 걸 보면 감마 제곱 b 제곱인데 감마 제곱이 아까 스퀘어 루트를 한 거 이거죠. 여기다 b 제곱을 곱하면 b 제곱이죠. 이거를 c 제곱을 앞에다 곱하고 c 제곱으로 나눠주면 c 제곱 이거는 1 마이너스 b 제곱 c 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 제곱 나누기 c 제곱. 내가 왜 이런 장난을 할까? 그러면 분자는 똑같고 뭐가 더 있냐면 플러스 2.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은 분자는 똑같이 썼지. 근데 요 앞에 요거를 보면 요게 1이고 c 제곱. 요거는 감마 제곱이니까 감마 제곱 빼기 1이야. 오! 그럼 어떻게 쓸 수 있지? 그래서 이게 여기는 m제곱, c제곱, 감마 제곱 빼기 1이야. 그 다음에 이 위식을 보면 이걸 넘겨서 제곱을 하면 h 나누기 람다의 제곱 더하기 람다 프라임의 제곱 h 제곱 빼기 2배 h 제곱 마이너스 람다, 이게 m 제곱 c 제곱 감마 마이너스 1의 제곱이야. 굉장히 비슷하게 많이 나왔죠. 그러면 요 식에서 요 식을 빼면은 요거 사라지고 빼는 거니까 2h 제곱 밑에 있는 거에 마이너스 1이니까 1 마이너스 코사인 파이는 오른쪽은 m제곱 c제곱 이것을 뺀다니까 감마 제곱 마이너스 1에서 감마 마이너스 1의 제곱을 빼. 감마 제곱 플러스 2 감마 플러스 1 마이너스 1인가? 감마 제곱 마이너스 1이네. 그러면 감마 제곱이 없어지고 2배 m 제곱 c 제곱 감마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2배 mc를 끄집어내고 나머지 mc 곱하기 감마 마이너스 1은 h 나누기 람다 빼기 h 나누기 람다 프라임. 그래서 양변에서 h를 하나 없애고 요 식에서 그 다음에 양변에 람다 프라임을 곱해주면 2도 없애고 람다 프라임을 곱해주면 h 1 마이너스 코사인 테타. 오른쪽은 mc 람다 프라임 마이너스 람다죠. 드디어 그랬어. 요게 델타 람다라는 거죠. 델타 람다는 람다 프라임 마이너스 람다는 여기 갑자기 테타로 바뀌었어. 파인데
어떻게 되는 거야? H 나누기 MC 1 마이너스 코사인 파. 요걸 얻었죠. 그래서 우리 그게 바로 요 식이에요. 우리 아주 쉽게 얻었지. 그래서 뭐냐면 파이가 0인 경우, 파이가 0인 경우가 똑바로 가는 경우죠. 똑바로 가는 경우 코사인 파이가 1이야. 0이죠. 그 두 개가 차이가 없죠. 이 경우에 해당되죠. 갈수록 람다 프라임이 점점 증가하죠. 람다 프라임이 점점 증가하는데 뭐냐면 1 마이너스 코사인 파이니까 파이가 코사인 파이. 코사인 40은 루트 2분의 1. 코사인 90도는 1이니까 0, 코사인 0이니까 다음과 같이 갈수록 다음과 같이 늘어나는 거를 다음과 같이 각도에 따른 변화를 봤는데 실제로 측정해 보니까 그 앞에서 썼던 파장의 변화가 이렇게 아까 썼던 공식이랑 잘 맞는 파장의 위치가 잘 맞는 결과를 얻었다 이거예요. 역시 컴프튼도 이 실험을 해서 노벨상을 받았죠. 그러니까 옛날에 참 노벨상을 뻑하면 노벨상을 받았어. 가 아니고 노벨상을 받은 사람 업종만 소개하는 거죠. 자, 그래서 플랑크가 불을 지폈던 빛이 입자인 것 같다. 원자 수준에서. 라는 거를 아인슈타인의 광전 효과랑 컴프튼의 다음 같은 산란 충돌 실험에 의해서 빛이 입자로 돼 있다라는 거를 점점 사람들에게 강요를 당하고 있죠. 물리학자들한테 빛을 입자라고 강요를 당하고 있죠. 근데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지금 잘 아는 것처럼 아니 그럼 0의 더블 슬릿, 이중 슬릿 실험은 어떻게 됐는데? 그 0이 그럼 이제 그래서 이제 0의 이중 슬릿 실험을 다시 보면 이게 우리가 했던 우리 요거는 레이저 빛이라고 해서 결맞은 빛이 들어오면 앞에 싱글 슬릿은 필요 없다 그랬죠. 이렇게 들어오면 간선문이가 이렇게 생긴다 이거야. 그래서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그다음에 쉽지. 빛의 세기를 줄여. 빛의 세기를 줄이면 이때 나오는 슬릿을 통과하는 광자의 수가 줄 거 아니에요? 광자의 수가 줄어. 아주 줄여. 빛의 세기를 아주 줄여. 그럼 한 번에 광자가 하나씩 나오게 할 수 있죠. 광자를 하나씩 나오게 하는 기술은 1980년대 후반에 그 기술이 만들어졌어요. 이거 그때 못하죠. 그 기술은 꽤 최근에 만들어졌어요. 그렇지만 그 전에는 조잡한 건 할 수 있는데, 근데 요즘은 기술이 워낙 요새 퀀텀 컴퓨팅이나 이런 기술 그런 걸 할 수 있게 된 건 뭐냐면 기술이 너무 발전해서 그런데 요새는 싱글 포톤 카운터, 포톤 한 개를 측정할 수 있는 검출기. 이거를 실험실에서 만들지 않고 팔아요. 회사가 그걸 팔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발전이 됐죠. 그래서 아이디어는 뭐냐? 뭐 역사적인 하나를 보내면 대부분은 이렇게 슬릿 벽에 부딪혀서 흡수가 되고 하나 통과했어. 통과해서 여기 딱 도달하면 점 하나 딱 찍히죠. 또 거기다가 또 오래 있으면 또 하나가 와서 점 하나 뚝 찍었어. 몇 개 있다가 점점 많아졌어. 전혀 간선무늬 같아 보이지 않죠. 그러면 앞에서 말했던 0의 간선무늬라는 게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계속 찍어봤어. 계속 보내봤어. 그랬더니 뭐 그저 그런데 아닌 것 같은데 점점 많이 해보니까 간선무늬 비슷한 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아주 많은 개수의 포톤을 집어넣고 나서 보면
어두운 부분이 있고 밝은 부분이 생기죠. 요 어두운 부분이 처음에 우리가 요 파동이라고 생각해서 경로차가 파장의 정수배 더하기 반파장인 곳에 딱 나타나고, 밝은 데가 광자가 많이 온 곳이 여기는 최대일 조건에 해당되는 곳에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돼? 그러니까 빛이 무지 많은 게 들어오면 무지 많은 게 들어와도 각각 하나씩 들어와서 이렇게 생겨서 결국은 간섭 무늬가 생기는 거니까, 하나씩 하면은 결국은 처음에는 모르지만 우리가 주사위를 처음에 던졌을 때 나오는 한 숫자가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지만 6번 던진다고 3이 딱 한 번 나오진 않죠. 2번 나올 수도 있고 한 번도 안 나올 수도 있죠. 그렇지만 100번, 1000번, 10만 번, 100만 번을 하면 거의 그거에 6분의 1 해당되는 값에 접근하죠. 그러니까 그럼 요거는 요 빛의 세기의 요거는 여기에 광자가 도달할 확률에 비례하네. 그러다 확률적인 해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럼 여기 들어오면 요 관섭 무늬는 빛의 여기에 광자가 도달할 확률에 해당된다. 확률적으로 이렇게. 물론 안 나오는 데는 전혀 안 나오지만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그러면 확률이라고 생각하면 돼. 빛의 세기는 전기장의 제곱에 비례하고 이게 확률에 비례하네. 아니 근데 빛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커다란 구멍에 구멍 2개 있고 여기다 공을 던지면 여기 통과해서 스크린에 도착하려면 이쪽 구멍을 지나거나 이쪽 구멍을 지나야 되죠. 근데 이쪽 구멍을 지나면 요 앞에만 최대가 되고 이쪽 구멍을 지나면 요 앞에만 최대가 돼야 되는데 빛으로 하면 안 그렇다는 거죠. 야구공으로 커다란 구멍 2개에다가 던지면은 대부분은 벽에 맞춰서 튕겨나가고 구멍을 통과하는 거는 그 구멍 앞에 있는 거, 요 구멍 앞에 있는 거, 이렇게 최대가 돼야 되는데 안 그렇다는 거죠. 빛으로 이렇게 원자 수준에서 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는 우리 파동으로 생각했을 때는 두 곳에서 나오는 파동이 간섭을 해서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포톤 아주 세기를 줄여서 하나가 나오는데 그 하나가 이렇게 둘로 쪼개졌다가 합치나? 그런 일은 없어요. 쪼개졌다 합치진 않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하냐? 여길 지나가는 포톤이 있으면 포톤이 만드는 전기장, 포톤이 만드는 전기장이 있죠. 포톤이 있는 게 아니라 포톤이 만드는 전기장이 있죠. 그 전기장은 이렇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전기장이 다시 말하면 그거에 제곱을 하는 게 확률에 해당됩니다. 그 파동이 지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광자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냐? 광자가 이렇게 지나갈 때는 우리가 관측을 안 할 때는 파동으로 가. 우리가 알고 있는 파동으로 가. 관측했을 때는 입자처럼 한 군데씩 이렇게 다음과 같이 되는 걸로 해석을 하는 거죠. 좋았어. 뭐 받아들이기 좀 그렇지만 하여튼 그랬어. 그래서 그러면 똑같은 슬릿에다가 아까 빛의 경우에는 이런 운동량이 있다며. 그죠? 그래서 그때 이제 드브로이라고 영국의 프랑스의 귀족 출신, 되게 이제 그때 귀족 출신이면 되게 할 일 없어서 과학을 하죠. 먹고 살기 힘든 사람은 과학을 못 하는데 과학을 하는
귀족 출신인데 박사 과정에 있는데 빛이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원자 세계에서는 전자 같은 거는 모든 게 파동이다. 모든 게 파동이야? 그게 무슨 소리야? 입자가 운동량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빛의 경우엔 그런데 운동량을 가지고 있으면 빛이 아니더라도 그 입자에 해당되는 파장, 이 람다인 파동이 연관돼 있다. 물질이니까 매터 웨이브, 물질 파동이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라.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라. 그럴 때 또 이제 독일의 데이비슨과 저머가 그래? 그러면 아까 그 이중슬릿에 뭐냐면 아까 빛을 가지고서 통과시켰을 때 간섭무늬가 생기면 그 빛이 람다라고 하면 람다분의 H의 운동량을 가진 전자를 쏘면 거기다가 이중슬릿에 거기다가 전자를 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전자를 한 개 보내면 역시 같은 간섭무늬가 일어나더라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중슬릿은 전자를 가지고 못 만드니까 만들기 어려우니까 고체 원자 결정을 이용했어요. 원자 결정을 이용해서 우리 지난번에 브라그 회절 우리 봤었죠. 원자층이 이렇게 있어. 요 간격이 D야. 아주 간단한 뭐 복잡한 원자 구조도 있지만 간단한 경우에 만약에 빛을 쏘면 여기서 이렇게 최대로 가는 각도로 우리 계산할 수 있죠. 여기 경로차가 요거랑 요 밑에 있는 경로차가 파장의 정수배가 되는 곳에서 최대가 아니지. 파장의 정수배가 되는 곳에서 최소가 생기지. 그래서 그렇지만 최대가 되는 곳이 있죠. 이것도 결정이 이렇게 똑바로 돌아야 되지만 이렇게 옆으로 갔어. 엑스레이를 이렇게 각도로 여기는 입사 각도가 아니라 이걸 치면 이것도 경로차가 ED 사인 테타라고 했고 ED 사인 테타가 맞지? 아까도 경로차가 람다의 정수배가 되면 최대죠. 미안. 여기서도 경로에 두 개의 경로차가 뭐냐면 요게 테타면은 요게 테타니까 요게 D면 경로차 요거는 D 사인 테타. D 사인 테타가 두 개 있으니까 ED 사인 테타가 람다의 정수배면 최대가 되죠. 보강 간섭의 조건이니까. 그래서 첫 번째 n이 1이 되는 곳. n이 1이 되는 곳을 요걸 적당한 해서 보니까 요 각도가 이렇게 빛의 경우에 이렇게 나오더라 이거예요. 근데 데이비슨과 저머가 그 빛에 해당되는 운동량을 가진 전자를 쐈더니 똑같은 곳에서 최대가 검출되더라 이거예요. 전자도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네. 그래? 처음 얘기한 사람이 누구야? 드브로이. 노벨상 줬어요. 드브로이는 박사학위 과정, 갓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박사학위 논문에 저걸 써서 박사학위 논문으로 노벨상을 받았어. 그러면 그때부터 놀고 먹어도 되죠. 나이 20몇 살에 죽을 때까지 놀고 먹어도 되는데 그 사람이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여러 가지 유럽의 과학, 전 세계적인 물리학의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지금 유럽의 가장 큰 입자가속기가 LHC라고 해서 썬이라는 곳에 만들어요. 썬을 처음에 이 유럽의 여러 나라 16개 국가가 연합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기틀을 만든 사람이에요. 드브로이가. 노벨상을 받고 그냥 먹고 논 게 아니라. 그래서 전자도 운동량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파장이 람다인 웨이브 파동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래. 정말 그러네. 당연히 질문이 있죠. 그럼 그 파동은 뭔데?
무슨 파동이길래? 라는 질문이 있죠. 그럼 우리는 왜 그 파동을 못 느끼나? 거시적인 경우 야구공 35m/s, 야구공이 150g이라고 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람다는 이게 너무 작아서 6.62 곱하기 10의 - 34승이기 때문에 1.2 곱하기 10의 - 34승 미터예요. 원자 핵 크기보다도 훨씬 작아요. 원자 핵 크기는 한 10의 - 15승 미터 정도 돼요. 너무 짧은 파장이라서 우리가 거시적인 입자에 대해서는 이런 파동의 성질이 전혀 기하광학의 영역이죠. 고전역학은. 똑바로 간다 이거예요. 파동 성질 하나도 없이. 그래서 그럼 다음 시간에는 도대체 전자의 이 파동이 도대체 뭔데? 라는 거를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